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어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 한계선 이남 대한민국 영토 방향으로 미사일을 쏘았던 북한이 오늘 아침에도 동해상으로 미사일 3발을 쏘는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어제 하루 쏜 미사일 25발의 가치가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원 정도이고 이는 코로나 발생 전 북한이 중국에서 1년간 수입한 쌀값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최근 북한의 식량난을 생각하면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무도하고 반인륜적인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 먼저 살펴본 다음 경찰 대처의 난맥상이 확인된 이태원 참사 관련 속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죠.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분단 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하여 자행된 미사일 도발이자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북한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추가로 발사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 그리고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모시고 북한 도발로 인한 한반도 안보 상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세림 기자, 오늘 상황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북한은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면서 어제에 이어 이틀째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이 발사됐고 오전 8시 39분쯤에는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합참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하였습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760km, 고도는 약 1920km, 속도는 마 약 15로 탐지하였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30km, 고도는 약 70km, 속도는 마 약 5로 탐지하였으며 세부 재원은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어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를 소집했고요. 오늘은 NSC의 상임위원회만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지도 않았는데요. 아마 도발 심각성에 대한 정부 판단이 어제와는 좀 달랐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행한 가운데 정부는 오늘 오전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를 했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NSC 전체 회의를 주재를 했었죠. 오늘 NSC 상임위원회에서는요, 계속되는 도발은 북한을 더욱더 고립시키고 북한 정권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를 조문했던 윤 대통령은 이 상임위 회의 중에 참석을 해서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또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ICBM 발사가 중대한 도발이긴 하지만 사실상 실패로 판명되고 있어서 NSC 전체 회의 대신에 상임위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ICBM으로 추정되는 그 발사체가요, 당초에 일본 열도를 지나는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됐기 때문인지 일본에서는 또 피난 경보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 일본 방위성은 이 미사일이 자국 상공을 지나갔다면서 이 미야기현 등 일부 지역에 피난 경보를 발령했었는데요. 하지만 일본 상공을 지나갔다는 게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고요. 이에 따라 전국 순시 경보 시스템을 정정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미사일이 ICBM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 군과 일본 모두 이 미사일이 최종적으로는 발사에 실패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ICBM은 뭐 다 아시다시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레드라인, 그러니까 넘어서는 안 될 금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ICBM 발사 도발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7번째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북한은 올 초에 이전에 약속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조치 폐기 방침을 시사한 뒤에 지난 2월과 3월, 5월에 잇따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이 ICBM이 주목받는 건 이게 미국 본토를 직접 사정권으로 하고 있다는 전략적 민감성도 있기 때문일 텐데요. 북한으로서는 이 핵실험을 통해서 완성한 핵탄두를 ICBM에 탑재하면 미국 본토까지 겨냥해서 대미 위협 및 압박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난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가 됐던 ICBM 화성 17형은 미사일 길이만 20m가 넘는 세계 최장의 ICBM으로 사거리는 15,000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ICBM 최신 기술 완성도에선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북한은 올해 쏜 미사일 중에 일부는 화성 17형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기술 부족 등으로 화성 15형을 쏜 거란 분석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요, 오늘 북한이 발사한 ICBM 추정 미사일은요, 비행거리가 760km, 그다음에 고도가 1920km, 속도가 마하 15로 확인이 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위력입니까? 예, 그러니까 ICBM이라고 하기에는 사거리도 짧고요, 고도도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당국에서 지금 판단하는 대로 ICBM이 제대로 날아가지 못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정밀 분석을 해야 최종 확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ICBM이라고 하더라도 그 로켓의 연료를 적게 넣고 고도나 사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탄두가 작으면 사거리가 멀어지는 거고 탄두가 무겁고 크면 멀리 날려보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위력이라는 질문 하셨는데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거리보다는 탄두에 무엇을 탑재하느냐. 다시 말하면 전술핵을 탑재하느냐 아니면 수소탄이나 정말 고위력의 그런 핵무기를 탑재하느냐에 따라서 위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북한이 과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완성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 백악관에서도 일단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실제 사거리 10,000km가 넘는 그런 사거리로 ICBM을 발사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검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발사한 것 같은 경우는요, 좀 중간에 이제 소실됐다, 그러니까 불타버렸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판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네. 박사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제 고도가 한 2,000km 가까이 1,920km니까 이제 결국은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고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대기권을 다시 재진입을 해가지고 원하는 목표로 날아가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탄두가 이 대기권을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오면 그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대기권 통과할 때 고열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아마 그 과정에서 소실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성 17형 지난 3월 달인가요? 김정은이 폼 잡고 동영상 찍었던 그때도 화성 17형 실패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그런 실패를 반복했을 가능성은 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북한이 ICBM을 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을 겨냥하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종전까지 최근에 이루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사실 이제 중거리, 단거리가 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ICBM을 발사한 그런 북한의 의도, 박사님 뭐라고 보십니까? 무언가 김정은 정권이 극도로 불쾌하고 또 굉장한 공포감을 느끼는 조치가 한미 양국의 협력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대단히 그 극도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지난번 울릉도를 지나서 영해에 떨어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네. 그건 한국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항의의 메시지죠. 이번에 ICBM을 섞어 쐈다는 것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한테 가장 높은 수준에서의 항의를 하고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네,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31일 외무성 대변인담화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왜 대규모 상륙훈련, 참수작전 같은 것을 하느냐. 아예 직접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지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참수작전을 이번에 호국 그 연습에서 하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걸 자기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그렇죠. 느꼈다는 거군요. 예. 네. 연합훈련에서는 항상 항의해 왔습니다. 전쟁, 침략 전쟁을 한다 그러는데 왜 유독 2022년에만 이렇게 미사일을 25발이나 발사하면서 또 이번에 ICBM이 실패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ICBM 발사한 것은 성공을 위한 실험이 아니라 무언가 급하게 대규모로 극단적으로 해야 되니까 ICBM을 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쐈다는 그 자체. 우리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 있다는 네네.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박정천 그 중앙위원회 비서 담화문에도 본다면 미국과 남조선이 겁기 없이 우리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은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네. 경고를 했어요. 그 말을 뒤집으면은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지금 연합훈련 그리고 연합훈련의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미사일 25발을 그 많은 돈을 낭비하면서 쏜 행동의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의 ICBM 발사 도발이요. 올해만 여러 차례라고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하지만 그때마다 국제사회 제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 원인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번에 ICBM 발사가 맞다면 미국 또 어떤 제재 내릴까요? 제재를 하더라도 이제 단독 제재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한국도 일본도 잘 알고 있는 것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해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렇죠. 지난 3월에 그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별로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CBM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탄을 하면서도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결의 제재가 채택되는 것은 기대하지 않고 독자적인 행보를 특히 동맹국과 협력한 어떤 대응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는 하루에만 25발가량의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게 장소도 각각이었고요. 또 종류도 여러 가지가 또 섞여 있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북한은 어제 오전 6시 51분 서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시작으로 8시 51분 동해상으로 NLL을 넘어온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3발, 또 오후 5시 10분까지 10시간가량 동해, 서해상으로 다종미사일 18발 등 모두 25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은 미사일 발사 이외에도요, 북측 강원 고성군 일대에서 포병 사격 100여 발도 가해서 NLL 이남에 떨어진 탄도미사일과 함께 하루 2차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을 감행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군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번 도발은 분단 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하여 자행된 미사일 도발이자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의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자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당사자는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입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있습니다. 안보는 산소와 같다는 말이 있듯이 안보가 부족해지기 전에는 그 중요성을 깨닫기 힘듭니다. 엄중 대응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처럼 우리 공군은 어제 오전 11시 10분부터 정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지점과 상응한 거리 해상에 정밀 사격해 대응했습니다. 북한이 NLL 이남 사실상 우리 영토를 향해서 미사일 도발을 한 것도 분단 이후에 처음이지만 또 우리가 그것에 대응해서요 NLL 이북의 북측 영토를 향해서 미사일로 맞대응한 것도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가 하면 북한이 어제 쏜 미사일 비용만 정말 천문학적 금액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죠. 네, 자유아시아 방송이 북한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그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북한이 쏜 단거리 미사일 한 발에 200만에서 300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데 이 25발을 모두 합하면 총 비용이 최소 5천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1,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7천만 달러라는 이 액수는 북한이 한 달간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액수와 비슷하고 또 코로나 유행 이전에 북한이 1년간 중국에서 쌀을 수입한 액수와도 비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아한 점은 오늘자 북한 노동당 이 기관지 노동신문이요.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또 여기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코로나19 방역에 관련한 내용들만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미사일 시험, 그다음에 군사력 증강에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정작 이런 도발 소식을 관영 매체에서는 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속셈이 있는 걸까요? 예, 물론 있다고 봅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북한이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발사했죠.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네네. 조용했어요. 네. 한 번도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10일 날 다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며칠 뭘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쏘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은 그런 보도를 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대략 보도하는 경향을 보면 특징이 김정은이 직접 지휘하거나 네. 현장에 참가했거나 김정은의 업적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때 이제 보도를 하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이것을 몰아서 예를 들어서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끝난 직후에 할지 아니면 자기들의 정치적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점에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한편은 이런 고민도 있을 거예요. 김정은이 정말 외부 위협에 잘 대응하고 있는 위대한 군사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도 좋지만 북한 주민들이 어렵거든요. 네네. 어려운 상황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말은 못하지만 그 내부에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아마 같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저는 무모한 도발 그런 데 쓸 돈이 있다면 정말 주민들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북한의 울릉도 겨냥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요. 우리 공군 분단 이래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LL 이북 쪽으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거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이제 대북 정책은 절대 우리가 먼저 긴장을 고조시키는 않지만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켰을 경우에는 그 긴장 고조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 미사일 재원이 무엇인가를 국민 앞에서 소상히 밝히고 그 다음에는 북한이 한 행동에 맞춰서 그대로 같은 수준으로 대응을 한다. 하지만 도발에 대해서는 대응 없이 지나가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원칙에 따라서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문 센터장님께서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왜 이것을 북한 주민과 당 관리 또 군부에서 다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는 보도하지 않았는가. 미사일 이렇게 많이 썼는데 그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정권이 뭔가 급하게 이렇게 그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극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했다건가요? 그런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ICBM 그 화성 그 미사일이 실패했지만 적어도 그때는 김정은이 직접 등장하는 네네. 굉장히 세밀하게 준비한 뮤직비디오 같은 동영상을 보여줬으니까 약간 쇼처럼 했었죠. 쇼처럼. 네. 지금은 쇼도 준비할 시간 없이 그냥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미사일을 쐈지 않습니까? ICBM까지 섞어서. 그런 걸 보면 북한 측에서 뭔가 급하다, 뭔가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다, 불쾌하게 생각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북한이 6.25 이후에 처음으로 NLL을 넘어서요. 사실상 대한민국 영토를 겨냥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울릉군에는요 공습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울릉군에서는 이제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인지 대응에 상당한 혼선이 있었다. 지금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된 건 오전 8시 55분쯤이었는데요. 이 공습경보가 우리나라 전체에 발령된 것 자체가 거의 6년 만이었습니다. 특히 울릉군에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소리에 깜짝 놀란 일부 공무원과 주민들은 지하 공간으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지만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울릉군 주민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태원 참사 그 추도 묵념인가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묵념인가 싶어가 시계를 보니까는 5분 전인기라요. 그래가 묵념을 하더라도 정각이 할 건데 이게 뭐지했어요. 공습 경보를 듣고 그럼 바로 대피를 하셨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어땠습니까? 아니요, 이제 영문을 몰라가지고 이제 이따가 한 3분쯤 지나니까는 이제 TV 자막에 그 이제 공습 경보라고 뜨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한 순간에 그 좀 와다 당황을 했습니다. 19분 후에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우리 손님 들어가지고 공습 경보를 해가지고 놀랬죠 하니까는 이제 한 손님은 유람선 타고 가는 중이라가 몰랐고 또 그러고 이제 방송 시설이 없는 데는 또 몰랐고 모르고 이제 그렇게 댕겼지. 북한 미사일이 NLL을 넘어서 우리 쪽 동해 공해상에 떨어지면서 조업 중인 어선들이 급히 철수해야 했었는데요. 이 미사일이 떨어진 수역은요, 평소 홍게잡이가 많이 이루어지는 어장이어서 자칫 우리 어선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실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은 됐지만 해경은 만일에 대비해서 조업을 통제했습니다. 이틀째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접경 지역 어민과 주민들은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NLL 이남을 넘은 북한의 미사일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요, 그 궤적 상황을 보면은 울릉도보다는 속초에 더 가까운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울릉도에만 공습 경보가 울렸느냐, 이 부분 궁금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어디에 탄착을 했느냐 이제 그 부분인데,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속초 동쪽으로 이 57km, 울릉도 서북쪽으로 167km 지점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속초가 더 가깝긴 하지만 이 미사일의 최종 목표가 울릉도 방향이었기 때문에 자동 경보 시스템상 울릉도에서만 공습 경보가 울리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우리도 북쪽 해상으로 이제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그보다 앞서서 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그 공중에서 요격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네, 일각에선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 미사일이 떨어진 지점이 우리 영토는 아니라서 요격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측 요격 미사일 사정권을 벗어나서 요격 가능성을 피하면서 우리 영토를 위협하는 치밀한 계산 아래 도발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말하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떨어진 지점의 동해의 공해상이다, 아마 이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도발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데 그 실효성 있는 우리 측의 맞대응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어제 좀 약간 실망스럽고 당황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군이 오늘 우리의 중요한 대응 무기인 천궁 그리고 패트리어트 등 우리의 미사일 발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힌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시기가 엄중한 만큼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공군이 요원 기량 점검과 전투력 향상 등을 위해서 개최한 유도탄 사격 대회에서 미사일 발사 실패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2022년 유도탄 사격 대회에서 국산 중거리 유도투기 천궁 한 발이 비행 중 폭발했고요. 같은 대회에서 장거리 유도 무기인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은 발사 직전 취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모두 레이더 오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제 공군에서 아마 시험 발사 뭐 이런 대회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천궁 한 발이 비행 중에 폭발을 했고, 그다음에 패트리엇,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이제 삼축 체계 거기에도 들어가 있을 텐데, 이른바 공중에서 이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 미사일은 발사 자체를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실제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직접 노출되고 피해를 입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축체제라고 하는 것은 북한 미사일 발사 조짐이 보였을 때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이 있고, 네. 킬체인, 그걸 이제 벗어나서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떨어지기 전에 요격을 하는 한국형 미사일 이 방어 체계가 이 KAMD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피해를 입게 되면 북한의 도발의 원점이나 지휘부를 타격하는 대량 응징 보복, 이렇게 삼축 체계인데, 지금 말씀하신 천궁이라든지 패트리엇은 요격하기 위한 그런 미사일이란 말이죠.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죠. 떨어뜨리는 그런 미사일인데, 하나는 발사를 제대로 뭡니까? 천궁 같은 경우는 실패를 했습니다. 폭발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패트리엇은 이제 레이더 방해로 이게 발사가 안 됐다고 하는데, 이 대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 실제 상황 같으면 참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뭐 패트리엇도 미국에서
개발한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많은 실패가 있어요. 또 완성돼서 납품이 되고 실천 배치가 되더라도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현무 미사일이 또 제대로 중간에 낙하해 돼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생산 과정에서 또 실전 배치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삼축 체제가 지금 완성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완성을 위해서 계속 우리의 예산을 이제 투입하고 있는 거고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잇따른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이제 지난 정부에서 남북 간에 체결된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사실상 이제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거 파기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남북 합의서까지 무용화해야 된다 이런 지금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강경 대응론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도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무용지물이 된 이 합의를 과연 우리가 먼저 파기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 결정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언제든지 파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9.19 군사합의가 북한 도발에 대한 첫 번째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최종 카드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면은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그 전방에서 이제 확성기 대남 심리전을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 북한이 또다시 격렬하게 반응을 할 것이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더 높은 단계로 악화가 되겠죠. 그럼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궁이 뜨지 않고 패트리엇 레이더가 작동을 하지 않고 현무미사일은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가서 강릉에 떨어진다. 그럼 과연 우리가 정부를 믿어야 되는데 이 삼축 체제를 믿을 수가 있는가? 나쁜 평화가 더 좋은 것이 아닌가? 불안하다. 그리고 경제 위기가 만약에 한반도에 닥치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가 나서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에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북한이 그것을 이용해서 더 우리의 민심을 교란하는 도발 행위를 한다면 북한 측에 더 유리한 상황이 전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가지고 북한한테 오히려 현 상황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차원 하에서 9.19 군사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해서 미국 측의 반응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NLL 이남으로 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 무모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7차 핵실험을 포함해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했는데요. 한국과 방위 조약을 체결을 했고 또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이 오늘 또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발표도 했습니다. 바로 북한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상당한 파장 또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고 북한이 공급한 무기는 전쟁에 쓰이는 포탄인데 이게 수십 발 수준이 아니라 상당한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기 공급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만큼 유엔에서 책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이 밝힌 대로라면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콕 집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러시아와의 관계가 파탄할 거다라고 말한 게 참 무색해 보입니다. 우리 여야 정치권에서도 북한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졌는데요. 오늘은 특히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아주 공개적인 비판 목소리 나왔습니다. 네, 이 목소리가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우리 군이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로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시간이 일본보다 우리가 더 짧을 텐데 일본의 대비 태세가 우리보다 더 견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건 성찰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저지른 무력 도발로 인류애와 민족애를 모두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고요. 정의당도 명백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와 관련해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개적인 그 언론 석상에서 한국을 꼭 집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주 상당한 응징을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푸틴 대통령의 그 발언 결국 이런 상황을 좀 미리 내다보고서 미리 자기가 선수를 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제 굉장히 그 어려운 현실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군사 협력을 했다는 것이 나타나더라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북 결의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이것을 미국 정부도 잘 알고 있고 한국 정부도 알기 때문에 플랜 A로 고려하는 것이나 플랜 B로 그 방점은 독자적인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응징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면 박진 외교장관이 몇 달 전에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는 언론 보도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엔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추구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자체의 독자 제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복선이 다 깔린 그런 대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제 관심은 북한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다음에 또 그렇게 막다른 길로 계속 갈 경우에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결국 그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북한의 도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우리 NSC 결정은 북한이 그렇게 한미연합연습 우리의 훈련을 명분으로 도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확고하게 훈련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북한이 그걸 빌미로 계속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ICBM까지 발사했다면 남은 건 7차 핵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LBM도 쏠 수가 있죠. 이런 전략 도발도 가능하고 또 과거 지난 2020년 6월 달에 접경 지역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특히 최근에 NLL을 침범하는 그런 도발도 했는데 네. 그런 도발의 재현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우리의 정부의 어떤 이 정책 집행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그런 불순한 의도가 결코 달성될 수 없도록 일치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울릉도에서 그렇게 공습경보가 났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고 사실 보고요. 그런 일이 울릉도뿐만이 아닐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사실 네. 우리가 매월 15일 민방공훈련을 하지만 제대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네. 예, 북한의 위협이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정보와 군과 우리 국민들이 일체가 돼서 그런 대응들을 제대로 해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 미국과 함께 할 수 있는 일, 국제사회의 공조를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수산 보고 관련된 보고서 확보하셨나요? 112 신고 관련 자료 확보하셨나요? 취 보고라든가 인력 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실패하지 않았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6일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애도의 마음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서요. 사고 수습, 원인 규명, 그리고 후속 조치까지 정말 앞으로 해야 할 일들도 또한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현재 그 현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156명 가운데 내국인 121명에 대한 발인이 마무리됐고 외국인 7명은 본국 송환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상자는 중상자를 포함해 173명으로 그중 입원자는 38명, 귀가자는 135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부의 사후 수습책 가운데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거 역시 경찰 책임론을 규명하는 그런 일인데요. 경찰의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이요. 참사가 일어난 지 2시간 가까이가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은 사실이 지금 드러나는 등 경찰 내부의 난맥상이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경찰청은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0시 14분에 경찰청 상황 1 담당관에게 참사 발생 사실을 최초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참사가 시작된 시점인 지난달 29일 밤 10시 15분에서 이미 2시간 가까이가 흐른 뒤입니다. 사실 그 시간이면요, 벌써 언론사들의 속보가 쏟아지고 있던 바로 그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태원에서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라는 속보가 터져 나오던 시점에야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이 참사에 대해 처음으로 인지를 했다는 겁니다. 윤 청장은 보고를 받고 5분 뒤인 10월 30일 0시 19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동대 등 가용 경력 최대 동원과 질서 유지 등 신속한 대응 그리고 구급차 출입로 확보 등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 윤 청장이 경찰청으로 출근을 해서 이 지휘부 회의를 주재한 것은요. 사고가 발생한 후 4시간 15분이 지난 30일 오전 2시 30분이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사망자가 59명이라는 이 소방당국의 집계가 나온 시각이었죠.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직 관련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는데요. 지난 1일에는 이 참사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을 사과하면서 사고 수습 등을 마친 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나온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신을 하겠다고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1일에 나왔던 윤 청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치안의 총책임자로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사가 있는지. 우선 현 상황에서 일단 현안 해결과 사고 수습 그리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으로서 일단은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이 됐건 그에 상응한 처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 경찰청장뿐만이 아니고요. 서울경찰 업무의 총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 사고 관련 첫 보고를 받은 시점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늦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사 상황이 벌어지고 1시간 21분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았다. 지금 이겁니다. 네, 이태원을 관할하는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요. 참사가 벌어진 직후인 지난달 29일 밤 10시 20분쯤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그로부터 1시간 16분 정도가 지난 밤 11시 36분에야 김광호 서울청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를 한 겁니다. 또 이임재 서장은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압사 사고 위험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112 신고가 쏟아지던 시간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리던 이 대규모 정부 규탄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집회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파악된 상황만 봐도 경찰의 보고 체계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경찰 수뇌부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또 이정관보다 윤 대통령이 먼저 사고를 보고받았다. 지금 이런 사실이 또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통상 이런 참사가 발생하면 경찰에서 행안부로 그리고 행안부에서 대통령실로 이어지는 것이 보고 체계의 순서인데요.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찰 수뇌부나 행안부 장관보다도 먼저 사고 발생을 인지한 겁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고가 시작된 지 46분 만인 지난달 29일 밤 11시 1분 첫 상황 보고를 받았고 이후에 11시 21분에 구조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첫 지시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서방청 상황실에서 사고 발생 38분 뒤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사고 내용을 통보했고 이 상황을 확인한 국정상황실장이 곧이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윤 대통령보다 18분 늦게 사고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미 10시 44분경에 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했지만 행안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행안부 중앙상황실에서 사고가 보고된 시간은 10시 48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행안부 중앙상황실은요. 도착한 보고를 정리를 해서 밤 11시 19분에 이상민 장관을 포함해 재난안전 담당자들에게 사고 상황을 문자로 알렸고 이 장관은 이 문자를 받고서야 이 사고 발생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 1일 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고 발생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고개를 숙인 데 이어 오늘은 늦장 보고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고 수습에 먼저 전념을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시간이 많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그런 것보다 이제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고인들을 추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병상에 계신 분들을 빠른 쾌유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것이 일단 급선무 같고요. 그다음에 사고 뒷수습 처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고 이런 것에 일단 전념을 하고 사고 원인이나 뭐 무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차례로 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고 당일에 이제 기동대 지원 문제 이걸 두고서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태원 파출소 일선 경찰을 통해서 이제 참사 며칠 전에도 요청을 했지만 서울 경찰청에서 거절했다.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경찰 내부망에 자신을 이태원 파출소 직원이라고 소개한 작성자가 할로윈 축제를 대비해서 용산경찰서가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오늘 한 라디오에서도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이 익명으로 인터뷰를 하고 관련 주장을 다시 꺼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태원 파출소에서는 지원을 강하게 요청했었다. 기동대도 보내달라고. 그거는 그럼 언제쯤의 일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10월 25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흘 전에 그러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 파출소 분들은 한 나흘 전부터 25일부터 예견을 하셨다는 거네요. 예, 저희 소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상급부서인 경찰서에다가 하겠죠. 경찰서에다가. 예, 서는 서울지방 경찰청에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순서도를 소장님이 하셨으니까 제가 그 순서도를 보지는 못했지만은. 네. 보통 순서는 그렇습니다. 지원 요청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뭐 지원이 안 나온 거겠죠? 예, 답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청은 기동대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경찰의 노조격인 경찰직장협의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태원 파출소 소장으로부터 기동대 지원 요청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이 공식 요청인지 아닌지 등은 추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 같다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이 경찰 간 얘기 중에 경력 지원 요청을 상부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어떻게 한 건지 또 어떻게 묵살이 된 건지 그 부분 좀 확인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정확하게 뭐 어느 부서로다가 이렇게 관련 부서로 했는지 아니면 지휘부에다가 정확하게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예. 그 어제 가서 그 파출소장님 이야기로는 25일 날 그 용산서 감찰 쪽에다가 지원 요청을 해주면 그 혼잡 경비라든가 교통 통제 등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 내부망 메신저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공식적인 지원 요청인지 아닌지 대해서는 그 좀 수사를 통해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 네네네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이런 쟁점들을 밝혀내기 위한 경찰의 자체 조사 그리고 수사 일단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이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인 어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등 8곳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요. 압수수색 현장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수산 보고 관련된 보고서 확보하셨나요? 112 신고 관련 자료 확보하셨나요? 아직까지는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일단은 자료 확보해서 분석해. 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도 묻고 있는데요. 경찰청은 어제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해 지휘 관리를 소홀히 하고 보고를 지연한 책임 등을 물어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후임으로요. 임현규 경찰청 재정 담당관을 발령했습니다. 네, 경찰청은 이어서 늑장 대응의 책임을 물어서 서울청 상황관리관도 대기 발령 조치를 하고요. 이 상황관리관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 업무를 태만히 수행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내부의 고강도 감찰은요, 사실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일선 현장 경찰에게까지 지금 향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현장 경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린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요,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현장에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력 운용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지휘부가 사고 현장에서 몸으로 뛴 이 하급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한다는 건데, 앞서도 전해드렸던 익명의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의 라디오 인터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은 꼬리 자르기보다는 언론에 이태원 파출소를 내던진 거라고 보고요. 언론의 한가운데, 비난의 한가운데 내던진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는 그 비난을 다 감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꼬리 자르기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150여 명이 넘게 사망을 했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저희 지역경찰이 잘못했다고 112 처리가 미흡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저희를 갖다가 이렇게 내던지기에는 그건 아니지 않을까. 저희도 112 신고 처리하기 바쁜 사람들이고 저희 나름대로 저희 능력의 120%, 130%, 150%까지 쓰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던 그런 자부심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거를 저희한테 뒤집어 씌운다는 거는 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생활에 대한 회의가 너무 많이 됩니다. 경찰 노조격인 경찰 직장협의회 위원장 역시 이 참사 발생 이후 이태원 파출소를 직접 방문해서 현장 직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1년에서 3년 정도 경찰 생활을 한 신임들이 만났는데 특별 감찰 등에 대한 지시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기도 많이 꺾였고 자괴감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직장협의회 위원장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어제 이태원 경찰서를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현장에 가까운 파출소입니다. 이태원 파출소인데 직원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아침에 6시쯤 갔는데 사실 느낌은 좀 기가 좀 많이 꺾여 있었고요. 1년에서 한 3년 정도 이 경찰 생활하는 신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게 좀 안쓰러웠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112 신고 지령을 받고 대처를 미흡하게 했다든가 아니면 신고 사건을 묵살했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그 지탄을 받고 그 손가락질을 받는 게 맞지만 전혀 그러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날 상황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본인들한테 이제 특별 감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좀 자괴감도 들고 좀 힘이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태원 참사 사건을 두고서 경찰의 부실한 대응, 그다음에 내부 보고 체계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고강도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내부의 혼란상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이번 정부 출범 후에 경찰국 신설 등을 둘러싸고서 경찰하고 그다음에 정권이 정면으로 맞서는 좀 그런 이른바 이제 경란 사태도 벌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이런 어떤 지금에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과 연관이 있나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윗선에 대한 책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사고 6일째입니다만은 사실 윗선의 잘못도 드러나고 있지만 과연 현장에서는 그럼 제대로 대처했느냐? 이태원 파출소 그 경관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그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보면 자기네들은 파출소에서 정식으로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파출소 안에서 근무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현장에 지금 압사를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 안에서 근무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 나가서 어떤 대처를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25일이나 또는 26일 날 회의를 했다잖아요. 했으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 거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실제 이제 29일 날 오후 6시 34분에 첫 그 신고가 들어왔으면 그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는 이런 거는 사실 현장보다는 지휘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부터 저는 누구 하나가 책임을 좀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실 보고는 문제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아니 손 조치해놓고 보고는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태원 파출소는 현장에 제대로 대처했느냐? 전부 윗선이 문제지 우리는 충실히 근무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할 바는 아니라고 보고요. 여하튼 이 부분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현장 그 근무자로서 제대로 대처를 했느냐 하는 부분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면책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본인들을 포함해서 지휘부가 뭐 책임을 추궁받는 거 전 뭐 그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휘부는 보다 큰 틀에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소홀히 하거나 잘못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경찰 내부에 지금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을 할 상황은 아닌 것 아닌가. 오히려 수사 상황을 좀 겸허하게 지켜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나서서 책임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경찰의 부실 대응의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번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좀 우려되는 지점이랄까 좀 두 가지 관점이 좀 있는데요. 당연히 첫 번째로 국민들이 보시기에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8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뭐 서울청이라든지 뭐 용산경찰서, 이태원 파출소를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때 과연 이게 면밀히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국민들이 또 의심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게 하급 경찰관들에 대해서 책임을 미루고 뭔가 꼬리 자르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급 경찰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지도부 어떤 지도급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책임이 있고 대응 체계라든가 보고 체계에서 분명히 지금 잡음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는 경찰 수사대로 이루어지되 지금 민주당에서 꺼내고 있는 국회 국정조사 카드도 분명히 잘 이루어져서 국회 차원에서도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도 합동분향소를 찾아서 추모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쯤 김대기 비서실장 등과 수석 3명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 그리고 주무부처인 행안부 이상민 장관과 함께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다시 찾아서 고인들을 추모했습니다. 서울광장 분향소가 처음 차려진 지난달 30일 이후에 나흘 연속 조문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윤 대통령은 헌화와 분향, 묵념을 한 후 단위에 놓인 추모 편지 등을 살펴봤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빈소와 합동 분향소 조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희생자들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는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과 설명 등에 따르면 김 여사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10대 고등학생의 빈소가 있는 서울 노원구의 한 장례식장으로 유가족을 만난 김 여사는 사고를 막아내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숙였고 8살 동생에게는 어른들이 누나를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 여사는 서울 목동의 한 병원 중환자실로 이동해서 치료 중인 현직 장병의 가족들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아드님이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내리라 믿는다며 완쾌돼서 가족 품으로 건강하게 돌아오면 꼭 다시 찾아뵙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어 경기도 용인의 한 장례식장을 찾아 이번 사고로 아들을 잃은 유가족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남자친구의 비보를 듣고 급히 입국한 미국인 여자친구를 안아주는 모습의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정치권의 대응도 알아볼 텐데요. 112 신고 녹취록 공개를 계기로 해서 정부를 향한 이제 공세 모드 본격적으로 전환한 야당에서는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하는 등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이 오늘 아침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 112 신고 부실 대응, 늑장 보고, 민간 사찰 등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사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반드시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국회가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를 결정하면 참사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면서 정부 당국을 압박했고요. 윤 대통령을 향해선 이 장관과 윤 총장의 파면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유족들의 슬픔은 이제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소중한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 과연 여당이 수용할지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데요. 여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 소식을 전해들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진행 중인 이 수사와 국회 상임위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 등을 고려해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 범위나 시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와 시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태 수습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수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는 이 경찰의 112 신고 녹취록 공개 이후에 달라진 이 내부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신고 녹취록 공개 전날까지만 해도 이상민 장관 경질에 대해 지금 파면 이야기를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면서 이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녹취록 공개 이후에는 이상민 장관과 윤희군 경찰청장, 더 나아가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거취를 압박하는 요구도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112 신고 녹취록을 보면 조금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면서 윤 청장은 즉시 경질하고 사고 수습 후 이 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112 신고 녹취록 공개 이후 당혹스럽다고 했던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사고 전까지 모두 12차례의 급박한 구조 신호가 있었습니다. 몹시 당혹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4번이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현장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기동대 병력 충원 등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156명의 시민이 숨진 이태원 사고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어디에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 내부 기류도 달라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사고 초기 책임론보다는 신속한 수습과 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던 것과는 달리 문책성 인사는 불가피하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윤희근 청장뿐 아니라 이상민 장관 등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책 대상에 이상민 장관이 포함될지 여부를 두고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윤 대통령이 그 조문을 가면서 국무위원 가운데 이상민 장관만 대동하고서 분향소를 찾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윤 대통령의 나흘간의 조문에 사흘을 이 장관이 동행을 했는데 이는 국무위원 가운데 유일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이 장관을 경질하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 이런 의중을 내비친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다만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란 입장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거라면서 정무적 책임 또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관련해 오늘 오전 사퇴 의사 관련 질문을 받은 이 장관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실 혹시 사퇴 의사 밝히셨나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사퇴 의사 네, 죄송합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한 사퇴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오늘도 이상민 장관만을 대동을 하고 분향소를 찾아서 이런 윤 대통령의 의중이 과연 이상민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 배려냐 이를 두고서 조금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직 판단은 좀 이른데요. 저는 이상민 장관을 대동하고 그 분향소를 찾은 이유는 이상민 장관이 이 사태에 대한 주무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여튼 이상할 거는 없다. 다만 이제 이상민 장관 책임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상민 장관을 그 대동하고 분향소를 찾았다는 거는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사태 수습이 먼저다. 그러니까 사태 수습을 이상민 장관이 하고 그 다음에 책임론에 따른 조치는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의사표시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상민 장관을 단순히 대동했다고 해서 자, 경질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너무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대통령실에서도 분명히 그 이상민 장관의 차후에 뭐 경질이 됐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조문에서 같이 이상민 장관을 대동한 것만으로 뭔가 두둔하고 있다라고 뭐 단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어떤지는 뭐 대통령실만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근데 다만 비춰지는 모습, 분향소에 가면서 이상민 장관을 굳이 대동하고 가는 지금 이 저 장면은 국민들께 또 많은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 그 일각에서 그리고 또 여당 내부에서도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경질론, 그다음에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분향소에 갈 때 굳이 이상민 장관과 같이 가는 저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국민들 보시기에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정부에서 고위직 관계자는 책임지는 사람이 결국 없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 들 수 있는 지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요, 그 참사 당일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행적이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박 구청장이 참사 발생 직전에 2차례나 현장을 찾았지만 이렇다 할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알려지면서인데요.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8시 20분과 9시 30분 두 차례 현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사 사고가 발생하기 2시간 전쯤 하고 그다음에 45분 전쯤에 이렇게 두 번의 그 현장 인근을 찾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요, 박 구청장은 당시 이태원 관광 특구 중 거리 중 하나인 퀴논길 일대를 점검했다고 하는데요. 퀴논길은 대로변 건너편이긴 하지만 참사가 난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서 직선 거리로 약 10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또 박 구청장이 이태원에 머물 무렵 6호선 이태원역 2번 출구 주변은 이미 대규모 인파가 몰린 상황이었는데요. 실제 경찰이 공개한 112 신고 내용을 봐도 오후 8시 33분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길바닥에 쓰러지고 있다는 내용이, 또 오후 9시 10분에는 압사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었습니다. 당시 박희영 구청장은 퀴논길 쪽만 둘러본 뒤 별다른 조처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후 박 구청장이 다시 해밀턴 호텔 부근에 방문을 한 건 오후 10시 51분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 측으로부터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은 뒤였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선 박 구청장이 이 현장 점검을 할 때 해밀턴 주변과 세계 음식거리 일대를 보고 좀 관계기관과 공조를 해서 적절한 통제에 좀 나섰다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 측은 당시 구청장이 순찰이나 순시 목적으로 이 퀴논길을 간 것은 아니고 지방 일정을 다녀오는 길에 구청 근처에서 내려 그 시간에 지나가며 현장을 본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야권 인사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 지금 잇따라서 제기하고 있던데 또 그건 또 뭡니까? 야권 일각에서는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추진한 마약과의 전쟁이 이번 참사 사고 원인 중 하나라는 한동훈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대전지방경찰청장 출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어제 방송인 김어준 씨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장관의 책임론을 언급하는 김 씨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인데요. 이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79명이 투입됐다는 거거든요. 137명 중에서도 사람들 눈에는 경찰로 안 보였겠죠, 당연히. 당연히 안 보이죠. 경찰 혼자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마침 대검에서 불과 그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거든요. 그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할 때 그 안배를 그쪽에 둔 거 아닙니까, 혹시? 엉뚱한 데 신경 쓰느라고. 마땅히 관심을 가졌어야 될, 마땅히 예견했어야 될 위험 요소를 예측하지 못했다. 마약과의 전쟁 이런 것도 의도를 순수하게 안 봅니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걸로 보이고 범죄와의 전쟁 분위기로 몰고 가는 거죠. 사실상 계엄령 분위기로, 검찰 주도 분위기로 정부를 끌고 가려는 거죠. 김어준 씨는 오늘도 방송에서 또 비슷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의 책임까지 거론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작년에는 배치됐던 기동대가 없었던 이유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경찰이 마약 범죄에 열을 올리면서 검거 실적을 위해서 눈에 띄는 기동대 배치를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용산서에서는 애초부터 기동대 요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있었고 이 기동대가 왜 배치되지 않았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마 대통령이 그 며칠 전에 언급했던 마약과의 전쟁, 거기에 이제 보조를 맞춘 인력 투입인 것 같은데, 당연히 사방팔방에 경찰들이 경호범 들고 막 골목마다 서 있으면
이 사법 경찰이 의도한 마약 사범 검거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닐까요? 들으신 것 하지만 경찰 문건상에 나타나는 기동대 미배치 사유는 김 씨의 의혹 제기와 사뭇 다릅니다. 오늘 행안위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이태원 헬로윈 대비 관계기관 간담회 주요 내용에는 상인연합회가 경찰에게 작년에는 경찰 기동대를 각 거리마다 배치해서 영업을 중단시키고 인파를 해산시켰는데 사정은 이해하나 과도한 조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해에는 과도한 경찰력 배치 자제 요청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건데요. 다만 상인연합회 측은 경찰력 배치 자제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경찰차가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으니 안 보이는 곳에 주차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방송인 김어준 씨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야권 일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결국 이번에 그 경찰력을 갖다가 약화시킨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의 논지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김어준 씨 주장과 황운하 의원의 주장을 이제 꼼꼼히 다 여러 차례 정말 뜯어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요. 우리나라 경찰이 흔히 14만 정도를 얘기합니다. 자, 마약과의 전쟁에 과연 경찰 몇 명이 투입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마약 수사나 마약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경찰이 있는가 하면 또 경비, 수사에 참여하는 경찰이 있고 다 별도로 임무가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지금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하나의 원인이 벌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어디에서도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의 일방적인 어떤 그냥 상상력? 전 그거라고 보고요. 아주 이 경찰력 배치나 이런 문제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의 주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국민들께서는 진상 규명과 원인을 알고 싶어 하시니까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태원 참사에 법적으로 책임이 있겠냐라고 따진다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연결짓기는 어려울 것인데요. 다만 이태원 그 헬로윈 축제가 있기 전에 이제 정부에서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들은 코로나 방역이 뭔가 좀 해제가 돼서 방역 상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지점과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마약 범죄들을 예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좀 얘기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마약이나 이런 부분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행자들의 안전이라든지 인파가 몰렸을 경우에 혹시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더 대비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에서 나오는 얘기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고가 워낙 말 그대로 참사였던 탓에 이제 사회적인 후유증도 큽니다.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이태원 참사에서 구조 활동을 했던 분들이 지금 트라우마에 정신적인 어떤 그 상처, 그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역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런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서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시민들이 지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 현장에 쓰러진 희생자들에게 달려가서 CPR을 실시한 이른바 시민 영웅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데요. 실제로 CPR 등 응급처치 강습을 진행하거나 연계하는 기관에 시민들의 문의가 늘었다고 합니다. 응급처치를 강습하는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본사와 수도권 지사의 교육 문의가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고요. 대한심폐소생협회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전날 홈페이지 접속량이 평소보다 4배로 늘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CPR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거,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트라우마가 심각한 거, 이거는 또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요. 특히 이태원 참사를 목격하고 또 직접 피해자를 구출했거나 당시에 CPR을 실시했던 그 주변 상인들도 상당히 트라우마가 심각하다, 지금 이런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태원 인근 상가에서 만난 상인들은요, 이 상당수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 참사 현장에서 직접 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던 상인들의 트라우마는 심각했다고 합니다. 당시 모습을 생각하면 힘들고 괴로워서 또 떠올리기가 어렵다며 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상인들은 이 참혹했던 모습이 계속 떠올라서 구토를 하고 잠도 못 잔다면서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온 국민이 이태원 참사 이후 트라우마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트라우마 지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큰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면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되레 뉴스나 영상을 계속해서 찾아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멈춰야 한다면서 사안에 노출되는 걸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제일 추천드리는 것은 언론에 나와서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언론을 그러니까 그런 자극적인 어떻게 보면 모자이크 처리가 되더라도 좀 자극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서 이제 10,000원 출퇴근 버스 그다음에 지하철을 비롯해서 이 다중 이용 시설의 과밀화 이 부분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 걱정하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출퇴근길 시민들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지하철이 이태원 참사 후에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밀집도가 높은 공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기 때문일 텐데요. 먼저 관련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출근 시간에는 특히 이렇게 많이 부딪히고 압력이 가해지다 보니까 최근 상황에 문이 열려야지만 이제 사람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특히 혼잡 시간대에 서울 일부 지하철이 이태원 참사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혼잡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밀집도를 좀 분산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지하철 해체를 좀 더 빨리 해서 좀 분산시킨다든지 밀집이 많이 되는 곳이라면은 더 이상 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통제를 통해서라도 그 밀집도를 좀 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밀집도가 높은 지하철 운행 구간에는 안전 요원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대안으로 필요하다. 들으신 것처럼 이 시민들의 불안감과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 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이번 참사 이후로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역을 점검하고 또 안전시설 보강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요. 이 퇴근 시간대 이제 서울 구로역 차량 내부 같은 경우는요. 당시 이태원 참사 현황하고 비슷한 밀집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한량의 높이가 약 60.84제곱미터인데 이게 1제곱미터당 6.6명이 서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참사 사고가 난 이태원 골목이 약 한 180제곱미터 정도의 그런 넓이였는데 여기에 1,000명 이상 그러니까 최대 1,200명가량의 인파가 한 번에 몰린 만큼의 1제곱미터당 5.6 내지 6.6명의 당시에 있었다. 이런 지금 산술적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지하철도 이렇게 위험하다. 지금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까요? 사실 저희가 지하철 많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하철 9호선의 급행, 지옥철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 표현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해법은 결국 사람이 출퇴근을 많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그 지하철을 증차하는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부에서 이제 그런 시간대를 좀 피하든가 이렇게 이제 자구책을 좀 마련하고 서울시 차원에서는 가능한 방법으로 저도 그게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서울시만 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포 부천선 여기도 또 유명한 지옥철이라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네네. 그런 데는 지금 그 이태원 참사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밀집도를 보인다고 하니까 그건 정말 관계기관이 지금부터 나서서 어떻게 하면 이 밀집도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걸 정말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도 그 방향은 얘기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대책은 제가 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들이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도 가끔씩 지옥철을 타다 보면요. 이제 느껴지는 게 그 안에서 정말 혼잡한데도 계속해서 다음 역에 사람들이 타시거든요. 그때는 더 탈 수 있을까 싶은데도 밀고 들어오는 모습들인데 이제는 좀 국민들이나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게 정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좀 인지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인식 개선으로부터 좀 출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하철 내부가 혼잡한 것도 문제지만 그 오르내리는 그 승강장에 보면 계단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에스컬레이터나 네. 그 부분에도 사람들이 꽉 차고 혹시라도 거기서 누군가 한 명이 넘어질 경우에는 뭐 비슷한 압사사고가 날 수 있는 정말 아찔한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나서서 개선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일단 생각해 볼 때는 그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안전요원이 좀 배치가 돼서 사람들의 통행을 좀 통제한다든지 이런 방식이라도 좀 도입이 돼서 좀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